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대학 입시 제도가 재검토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수시를 늘리느냐 아니면 정시를 늘리느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시냐 수시냐를 놓고 일반 국민들과 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평가를 통한 수시 제도가 지역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에 더 좋은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는 뭘까요? 또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김영진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오늘 토론해 주실 교육 전문가입니다.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숭덕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장광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장학사님, 지금 네. 조국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얘기들이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대통령은 분명히 정시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또 그게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방향을. 네, 우선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대입 정책이 많이 변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018년도에 작년이죠. 공론화가 추진되면서 이게 그 수능 30% 확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금 이번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자녀 입시 논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그 문 대통령 그 시정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시 제도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장 선생님, 현장에서 이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진학 문제, 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때 대학 갈 때는 딱 한 가지 제도밖에 없었거든요. 갈수록 제도가 참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시와 정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뭐 대학 입시가 되게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죠. 이유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시 용어가 되게 생소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별 뭐 반영 비율이나 뭐 단계별 평가 혹은 뭐 신청 면접, 뭐 정성 평가 이런 용어도 있다 보니까 재판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사례가 없죠.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자녀들을 통해서인데 많으면 한 2명 정도, 적으면 1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입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소가 되다 보니 복잡하다라고 느끼는데 현재 말씀하신 수시와 정시의 구분은 한 가지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등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수시고, 그리고 정시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서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사실 객관적이고 좀 단순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대학 측에서는 너무 좀 점수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수시와 정시 두 전형 다 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소장님, 사실은 이제 이번 수시 정시 논란이 대통령이 먼저 정시를 좀 늘리는 걸로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도 교육감들도 반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유은혜 장관이 조금 물러서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정시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입시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입시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교육이 총 결산을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입시도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력합니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 주목하는 예를 들면 정시로 갔을 때 이것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실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와 반대로요. 우리는 이제 입시를 통해서 아직도 이제 학벌 사회고 대학은 사회화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 자원 배분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번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야, 과연 이게 토론의 문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무시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선발 과정은 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과에 대해서. 근데 또 반대로 선발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또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선발 방식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어떤 타협이랄까요? 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주장 이런 쪽으로만 지금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까 김정학 학사께서 잠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꽤 긴 논의를 거쳐서 작년에 그 대입제도 공론화 해가지고 결정이 났잖아요. 2022년부터 대입제도를 바꿔나가겠다 결정이 났는데 사실 1년 만에 지금 다시 재논의에 들어간 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장생 어떠십니까? 뭐 현직 교사로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교육부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을 한 게 2017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가니까 그 자리가 사실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결정하고 이제 자문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015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시작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 입시의 첫 번째가 이제 2021학년도 입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이제 공론화 돼가지고 한참 이제 여론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실시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였고 두 번째는 내신 성취도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 자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문이과의 어떤 벽을 허무는 문이과 융합적인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어떤 교과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고 좀 융합적인 인재를 선발해 보자. 이게 이제 사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입시에서 수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한 줄 세기로 해 가지고 특정 과목만 시험을 봐버리면은 과연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이나 아니면 자기 적성이나 아니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봉착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을 상대평가를 봤을 때에는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5 개정교육 과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때 당시 대학 입시는 반드시 수능 절대평가하고 그리고 내신 성취도 평가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학 입시를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7월경에 사실 이제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되고 나서 당시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1년 유예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유예를 시키고 나서 이제 어떤 작업 들어갔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이 공론화 과정이 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사실 그 1년 동안에 수시와 정시 비율 가지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고요. 사실 대학 입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어떤 갈등적인 요소, 즉 교육의 어떤 본질은 간대였고 수시 몇 프로 할래, 정시 몇 프로 할래 이런 이제 논점 가지고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교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한 끝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실시도 안 된 시점에서 1년 좀 더 지난 시점에서 또 갑자기 이제 대학 입시를 바꾸자라는 그 어떤 이제 이게 어떤 나온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이고,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정책의 다 변화 속에서 학교 교사로서의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들입니다. 박사님,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교육 공론화 과정에 혹시 참여하셨나요? 네. 그때 같이 참여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시도가 바뀐다. 이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도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꾸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지 결정된 걸 또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단히 불안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장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많은 논란들의 어떤 배경을 보면 이제 결국 지금 논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학종에 대한 반대, 정시 확대 주장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학교의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 학생부 기록.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의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오늘 이 토론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다수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봤을 때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논의가 좀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고요. 작년 공론화 과정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은 국민이고 같은 입시제도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인데 이게 명확하게 찬반이 나눠져 가지고요. 옳고 그름으로 자꾸 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장 박사님, 네. 지금 이 정시를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전라남도 교육감도 그렇고 광주시 교육감도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우선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들은 네. 그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육 정책이 졸속성인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론화 결정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리고 또 그 대입 4년 예고제가 있는데 이게 법제화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무력화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책은 뭐냐면 가장 빨리 변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런가요? 왜냐면 안정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교육감님들이 더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학교 현장이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법무장관 그 사태 원인을 좀 잘못 진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우물가에서 숭늉을 또 찾는 격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약간 지금 뒤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정시 확대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해버린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이제 뭐 전남이나 광주나 정말 이제까지 많은 그 어떤 시험 체제의 변화를 또 뒀었고 학교 현장에 또 수업도 많이 변하고 평가도 많이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정시하면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EBS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EBS 70% 지금 올해 또 연계됐고 1학년들은 조금 뭐 줄기는 하겠지만 EBS 연계 그 교재 풀면서 계속해서 또 문제풀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거죠. 지역에서 어떤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혹시 종합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뭐 한 가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네. 뭐 찬성과 그 반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 확대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이제 정시 확대에서는 가장 뭐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재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입시 위주로 이제 교육으로 역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인재 양성에 상당히 이런 정시 확대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찬반 양측의 논란이 팽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지금 지역적인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정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입 정책을 과연 이제 여론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냐라는 것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여론화 시켰을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주력 전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입 구조 자체가 상대평가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이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또 그 진학하는 대학에 따라서 남은 어떤 기대 소득이 결정돼 버린 사회 구조가 된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는 게 사실 꿈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10개 대학의 정원을 보니까 한 2,890명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수능 접수자가 59만 4,924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눠 보니까 한 4.8%, 쉽게 말씀드리면 5% 내외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학 입시에 대한 공론화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할 때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95%는 제외되어 있죠. 소외되어 있죠. 5%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5%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기 쉽지 않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그 전형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한 도구인데 자, 그 전형이 주력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형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전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정시를 70%를 해요. 그래서 정시가 주력 전형이 되었을 때 그럼 그때 당시에 또 여론조사를 하면은 과연 정시에 대해서 찬성하겠느냐? 저는 지금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 되면 또 정시를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입시 정책을 우리가 결정할 때 공론화도 좋고 여론조사 좋은데 사실 대학 입시 자체가 무척 변수가 많죠. 환경이. 뭐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있고 중학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아니면 소득 수준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정책만큼은 국가에서 좀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순간순간 또 국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해버리면은 상당히 좀 이게 그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네. 수시로 학종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학종이 옳다 이런 의견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시와 정시의 어떤 비율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학교의 어떤 역할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서 대학 입시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학 입시 정책의 토론이나 아니면 공론화 과정 보시면 수시 정시 비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 입시나 아니면 교육의 모든 본질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시를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공정성이라는 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은 공정할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프레임 않다? 싸움인데 그럼 수능이 공정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시험 본가요?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3년간 배우고 수능 봅니다. 어떤 학생은 재수하고 시험 봅니다. 어떤 학생은 삼수하고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어떤 학생은 3년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4년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5년 공부하고 또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준비가 쉽지가 않죠. 고요 수시를 같이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내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고등학교 시험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수행평가를 준비할 것이죠.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은 1년 365일 내내 그냥 수능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진짜 공정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다 같이 봐야죠. 그리고 전 과목을 다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과목을 다 주관식으로 봐야겠죠. 왜? 찍어서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야,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그 문제를 단시간에 풀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빨리 풀기 시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 학생이 사고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고민한 끝에 풀 수 있도록 그것은 풀 수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1등부터 불러야죠. 너 어느 대학 갈래? 지금 대학별로 정시, 지금 이제 수시가 복잡하고 수시가 불공정하시는데 정시가 끝나면 학부모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지금 대학별로 반영하는 비율과 과목 간의 가중치 같은 것을 다 조합해버리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 끝나면 다 또 컨설팅 업체 들어갑니다. 또 비싼 돈 주고 또 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시 현실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또 전략을 짭니다. 어느 학과, 어느 군이 빠질 것이냐, 평가할 것이냐. 그럼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예,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운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공정한 것인가요? 사실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예. 수능 끝나고 예, 지금 예, 그 연구들 하고 맞습니다. 계실 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공정하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가는 과정까지는 뭐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시험은 그래도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 선생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학종도 물론 이제 학부모나 사교육 효과, 여러 가지 학교 효과, 교사 효과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지만 일단 수능은 고사장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개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데이터도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패자가 승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시가 어떤 교육적 의미보다는 승패를 가르는 게임에서 누구도 뒷말할 수 없는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정성이 상당히 뭐랄까요 질 낮은 공정성을 갖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장광현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수능이 확대되고 결국 이제 문제풀이, 아까 장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문제풀이 이런 것들로 결국 이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다시 이제 과거로 역행하면 과연 이제 미래 역량을 어떻게 기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인데 대부분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요. 아시겠지만 상위 10% 20% 그들의 경쟁이고 실제로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번 수능을 잘 봐서 성적을 받아갖고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학생의 비율이 저 학생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수는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수능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교육 황폐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될까? 저는 이 지점을 매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교육감님들도 그렇고 현장 교사들도 그렇고 정시가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교육 큰일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거기에 국민들은 왜 반응하지 않는가? 여전히 승패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가? 저는 이 지점을 매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 이제 그 공교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신,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과연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 지지하냐면은요. 한 번의 시험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합니다. 저는 재수학원 원장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학종을 준비하게 되면 교사들의 기록, 수업 시간의 태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나 사교육 의존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학종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종의 기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생님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공교육계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된다면 한 번에 보는 시험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는 정시를 계속 지지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정시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만큼 사실 그 공교 현장에 많은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사실 왜 정시를 반대하는가 그 이유 자체를 사실 좀 그 정시를 확대를 주장하는 뭐 정치인들의 놈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시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그 교육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이 정시를 확대를 할 때에도 확대할 바엔 차라리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70, 80% 해가지고 차라리 과학적 현장에서 뭐 수능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를 예를 들어서 한 50%, 60%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시를 한 30%, 40% 늘려버리면은 학교는 수능을 준비할 수 없는 기관이고 또 이 수시를 준비할 수 없는 기관. 이거는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고교 조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여건에 빠져 있다는 것들이고 너무 지금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그 왜 그
학생 생활비에 써야 되는 것을 학생한테 써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런 보도도 사실은 흔치 않게 있었거든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신 질문을 드린 일단 건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일단 뭐 이제 교사들의 역량이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관찰해서 쓰는 것들이 사실 어려운 요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스스로 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소수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과대 확장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치 전체 교사가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포장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그 언론에 발표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확대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학생부 자체의 어떤 그 매뉴얼이 상당히 엄격하게 좀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육 장사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생부 세특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성적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걱정들이 좀 이제 좀 더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나 정시 제도를 가지고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좀 더 실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김정학 박사님. 네. 실제로 우리 지역 학생들,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이 수시가 유리합니까? 정시가 유리합니까? 지금 뭐 수시가 유리한지 뭐 정시가 유리한지 이미 비율 자체가 수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서울권 대학들이 거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울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학종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뭐 장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올해 얼마 전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 우리 일반고 저희가 이제 일반고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일반고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그 생활기록부를 아예 적지 않은 그런 빈도수를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난 국감에서 이제 요구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이 광주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뭐 전국적으로 뭐 조사는 됐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 과목씩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교 생활기록부 적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것도 교과 세특을 하나하나 다 적어주기 힘든데 얼마 정도 수치가 나왔냐면 16% 정도만 안 적어주고 나머지는 다 적어주신 거예요. 네네. 빈칸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21% 학생들만 적지 않았고 나머지 한 80%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교과 세부 특기 능력 사항에 대해서 다 적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23%만 적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적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학생들 뭐 학부모님들 예전처럼 뭐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미기재의 현황이죠. 근데 이제 유독 우리 교육청에서 뭐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한 학교 그 학교만 데이터가 확연하게 다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61% 아이들을 적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8% 아이들만 적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27% 아이들만 그 적어줬고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그다음에 영어도 30% 학생들만 적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기도 있고 열심히 또 수업 시간 또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몰아주기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저희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선생님들이 그 학생부를 잘 작성하고 계신다,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과연 학부모님들이 네. 이제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를 구분해 보면 저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프 세특이라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학종 불신이 3대 요소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셀프 세특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스펙 몰아주기.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되게 양측의 얘기가 달라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거 이미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소봉대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두 분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일부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해당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교육부 발표에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좀 공교육 스스로도요. 자정 노력.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막연한 대책이 아니라 이번 대책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네. 이런 대책 정도면 좀 이런 구체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학교를 신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학부모들이 설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수지영시 그 광주 같은 경우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치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대학 입시 정책 같은 것을 이제 수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시로 이제 거의 80%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연구 자료가 이제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는 하나 나왔는데요. 그 1편이 2월달 자료에 보시면 이런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서울대학교 정시, 그러니까 정시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100이죠. 서울대학교 정시로 이제 진학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4명 중에 1명이 이 강남 3구 플러스 목동이에요. 이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강남 항구에서만 3년간 347명이 들어갔습니다. 정시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3년간 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4대 광역시죠. 4개 광역시를 다 합해도 325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인구가 4대 광역시 인구의 18분의 1이란 말이에요. 18분의 1. 그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걸 보니까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수사해 보니까 오히려 4대 광역시에서 나온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정시가 이제 그 공정하다 혹은 정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위치나 아니면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광주에서 많지가 않아요, 사실. 광주는 대부분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위에 계신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지역적인 격차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매해 수능 끝나고 이제 발표하는 이제 배치 자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면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인데, 이걸 제가 사실 잘 공개를 못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에는 사실 오신 학부모들한테는 제가 발표를 하긴 하는데, 좀 놀라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학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이제 대학이 문과 같으면 서울연고대 아니겠습니까? 이과 같으면 의대나 서울연고대인데 정시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광주 사안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든 부산이든 뭐 대전이든 똑같은데요.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정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광주에서 한 12 정도를 해야 돼요, 수능으로. 그러면 자 정시가 10% 늘어났다. 10% 나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 10년 전이면 가능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수능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10%를 늘렸을 때 이 10%가 어디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의 어떤 재학생들에게 갈 리는 없다고 생각이에요. 대부분 10%는 다 재수생들 아니면 특정 지역 서울에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10%를 늘린다 했을 때 이 10%는 누구를 위해서 늘리는 것이냐에 대한 분들을 우리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10%는 결코 지방에 있는 재학생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몫이다. 그럼 결국은 재수생들을 양성시킬 수도 있고 재수를 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정시를 늘리면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또는 사교육 이쪽에서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은 높죠. 네, 그렇군요. 김장
김 작가님, 이 얘기는 아마 정부 관계자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언제부터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2022 대입 적용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2 대입이라고 하면 고1 1학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1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2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구체적인 2022 지금 수능 체제도 지금 잘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더 문제는 지금 방금 그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수시 정시의 정시 비율 이런 것들도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게 걱정이죠. 특히 이제 그 서울권 대학들에서 만약 정시 예를 들면 뭐 40% 공고를 받는다 이제 하면 그러면 또 대학에서는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4년 예고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만약에 적용되면 정말 앞으로 많은 어떤 진로 선택이나 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또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나는 수시로 가겠다, 나는 정시로 가겠다 이걸 몇 학년 때쯤이나 결정을 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뭐 정시로 가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처음에는 1학년 때는 보통 뭐 어떤 공통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충실히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국어도 영어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에서 이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적성도 찾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문이과 공통이에요. 문이과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은 또 그렇게 또 그 아주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계망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학생들이 안 그래도 교육과정하고 지금 수능 체제도 맞지 않고 지금 이제 수업의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수업은 지금 뭐 예전에 지금 막 강의식으로 지금 이제 많이 뭐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정시 늘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보입니다. 저 교육 체계하고 수능이 맞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본인들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목을 선택하면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의해서 본인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학교 생활도 하고 평가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의 과목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한다면 본인의 진로나 적성이 아닌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불균형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교육 정책이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의 선생님들, 특히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아까 장관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를 늘렸을 때 그것이 갖고 올 후폭풍은 뭐 저는 뭐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파행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되게 중요한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전국 단위 평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학생부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학교별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한 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 삼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제가 이 토론 자리에 가서 보면 과연 이제 부유층 강남 또는 뭐 수도권 또는 특목고 자사고에 정시가 유리하냐 수시가 유리하냐 이런 거 논란 각종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게 분명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록이 아니면 제가 볼 적에는 지역은 입시에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의 평가를 중시하지 않으면 지역은 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이제 전국 단위의 소위 말하는 지필평가 아니겠습니까? 일제고사, 수능. 거기에서는 당연히 뭘까요? 마지막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 이거 무시하고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결과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답한 게 이런 얘기들을 정시 확대 주장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분들은 그러면 학종을 신뢰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학종을 신뢰할 수 있으면 신뢰할 텐데 학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책으로 정시를 지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박 소장님께서는 아까 학종의 그 어떤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시 쪽을 지지하시는데 네. 또 그런데 또 학종에 남아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나온 게 이 학종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참 근데 풀어야 저는 될.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종 불신의 상당 요인은요 사교육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기록과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입시는 지금 교육의 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부분 준비를 합니다. 정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경우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교육 업자들은요 이 학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하고요. 최근에 일부 교육청에서 학종 컨설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이제 제스처만 나왔어요. 제가 볼 적에는. 실제로는 안 합니까? 네, 저는 제가 사실 작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교육 김영란법을 좀 만들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정시의 문제, 학종의 문제 이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입시 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저는 그 배후에는요. 교육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제가 사실 시간만 있으면은요. 이 사교육에서 학종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자소서거든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잘 쓴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교육으로 인한 어떤 부모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종에 대한 불신과 오히려 역작용으로 정시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교육부 대책에 이 말 그대로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교육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가면 진학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진학 지도 규정이 다 있거든요. 또 학교별로 아주 성의껏 입설명하는 곳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얻는 정보보다는 사교육의 설명회에 가서 대부분 정보를 얻는데 거기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입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학부모들은 학종은 하는 거죠. 우리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능은 고사장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어떤 측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계적 공정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여론이 되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교육 정책들이 정말 학교 현장을 알고 있을까? 특히 이제 학생들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학생들 고충이 있대요. 어떤 고충이 있냐면 10종 세트. 네. 뭐라고 하냐면 네. 10가지라고 하는데 한번 네. 말씀드리. 우선 첫 번째 내신을 이거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학기당 평균 8과목 보고 과목별 난이도가 수학 같은 경우는 20점, 30점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수행평가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보고서며 뭐 프로젝트 수업이며 실험이며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활동이 또 많아요, 요즘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과정평가, 네. 토론도 해야 되고 뭐 협업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창체 활동, 네. 뭐 자율활동, 봉사, 진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그다음 다섯 번째는 또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또 경시대회 한 번은 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독서.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또 독서도 수준 있는 독서를 요구합니다, 대학에서. 네. 대학에 이제 이게 그래서 뭐 교과 연계, 진로 연계 이런 독서들. 그다음에 수능은 정말 과간입니다. 이게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EBS 연계 교재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총 15권을 풀어야 됩니다. 1년에. 결국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정말 얘기인데. 많죠. 뭐 예. 논술, 면접. 근데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능만 보고 뭐 그러면 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단순화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수시 정시 비율 논란만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떤 논란의 여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정시 비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2025년부터 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개선 연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제시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2022학년도 현재 고1에 대한 그 대입 개선은 멈추고, 중요한 게 2022년에 지금 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시도 부분 도입 따라서 이제 그 부분 개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학점제가 전면 도입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점제를 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게 단계인데, 학점제가 돼버리면 이제 정말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다양해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현재와 같은 그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 과목을 틀려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정 과목 가지고 수능 시험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무슨 부분은 하나의 회의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대학 입시를 이제 좀 바꿔야 되고 2028학년도에는 전면 개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정시 비율을 말하지 말자. 그때는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하면 현재 복잡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면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또 어떤 과목에 집중했는가, 어떤 수준의 교과를 선택했는가, 또 얼마만큼 심화적인 부분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단순화시키고 그 어떤 대학의 입시에 있어서 좀 교과의 활동을 좀 제외하고 교과적인 부분으로 좀 가자라는 의견을 지금 저희가 이미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워낙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제로 실시가 된다면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친구들부터 한 4, 5년 이거 완전 낀 세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초 4학년이 그 학년인데요. 지금 복잡합니다. 2022학년도 한 번 바뀌고 중 3 때 한 번 바뀌고요. 네. 중 1 때 한 번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 4 때 한 번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직도 이제 두 번의 입시 개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개편하면 안 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은 2028 전면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그러면 이 징검다리 역할은 뭘 해야 되느냐?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학점제에 의한 대학 입시다 보니까 수능이 강화되면 안 된다. 그럼 2025학년도에는 수능의 힘을 빼야 된다. 수능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 그럼 2022학년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수능의 힘을 빼가지고 2028학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수능에 더 힘을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가 않죠. 그러면서 또 학점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점제에 가고 있는데 대학 입시는 거꾸로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학교 현장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2025년부터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 이게 지금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과목별로. 전제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점제 하에서 상대평가를 해버리면요. 네. 어려운 과목 선택 않겠죠. 네. 소수 과목 선택 않겠죠. 쉬우면서도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점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자기 적성과 흥미에 맞춰가지고 진로에 맞는 교과를 좀 선택해서 듣자라는 게 지금 학점제의 어떤 그 모토인데,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2028학년도 학점제에 의한 대학 입시는 절대로 수능이 강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능 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능 강화를 외치시는데, 그래버리면 과연 2025학년도에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가겠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고교 현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교과 교실도 만들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학점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 행정도 네. 고교 학점제를 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번 그 논란 자체가 끊임없는 어떤 그 무한 루프라고 지금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학생들의 방금 말씀하신 그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진로 선택도 하고요, 과목 선택도 하고 이런 고교 학점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수시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어떤 논란이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수시 확대가 또 입시 공정성을 또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입시 공정성 훼손한다고 하니까 또 그 공정한 정시가 또 최고다라고 또 이제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다시 또 문제풀이 위주의
이렇게 되면 또 주입식 교육은 우리 아이 뭐 미래 망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어떤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의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런 자체도 어떤 소모적인 논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토론을 마쳐갈 시간이라는데 과연 이게 대학 입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거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으십니까? 그 고교학점제가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믿음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선행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 둘씩 이제 특히 정시 확대를 비롯해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시 확대가 결국 고교학점제를 어그러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교학점제의 절대 조건은 성취평가제거든요.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두 분 공교에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만 계시면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우리 공교육 현장은 사실 아직까지도 또 일부 교사들 중에는요.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까?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착이 제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육은 달라질 거라는 어떤 국민적인 믿음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더 핵심이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모순 관계지만 그걸 오히려 정시 확대되면서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학부모들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일정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잘 갈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조치들을 현장의 준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토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참 각박해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인 청소년들이 서로 치열하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을 잘 키우면서도 이웃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제도, 그런 대학 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